안녕하세요.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을 열심히 듣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제 사연을 신청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을 아시죠? 그 격언의 산 증인인 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금실이 좋은 부모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금실이 좋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은 건 아니었지만 제 기억에 두 분은 서로를 몹시 아껴주었고 신뢰가 두터웠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릴 적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고 아빠가 엄마를 엄청 따라다녀서 결혼을 했다고 해요. 저희 아빠는 항상 엄마의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소소한 잘못을 하고 엄마한테 혼이 났는데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엄마한테 되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엄마 미워. 엄마 진짜 미워. 엄마가 어디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민정이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왜 아빠는 엄마 편만 들어? 나는 아빠 딸인데. 네가 아무리 내 딸이라고 해도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건 못 참는다. 빨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해? 아빠도 미워. 아빠는 엄마를 저의 엄마이기보다 아빠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이 확고한 분이었습니다.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진심이 아니었고 그냥 잠시 떨어져 있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표현이 서툴고 미숙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렸을 때라 그런지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딸바보인 아빠들도 많은데 어떤 엄마들은 아빠들이 딸을 너무 예뻐해서 질투가 날 때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아빠도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지만 아빠에게 우선순위, 1등은 무조건 엄마였죠. 엄마 역시도 그런 아빠가 최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왜 결혼했냐니? 당연히 사랑하니까 네 아빠랑 결혼했지? 그럼 아빠 말고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었어? 사실 네 외할머니는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으면 하셨어. 외할머니 아는 사람 중에 부잣집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랑 엄마가 결혼했으면 하셨거든. 외할머니가 하도 한 번만 만나보라고 그래서 선보듯이 만나보기도 했지. 진짜? 그 사람은 어땠는데? 괜찮은 사람이었지. 인물도 훤하고 멀끔하고 워낙 집이 부자였으니까 여유도 있고 하늘에 별도 따다주겠다고 한 사람이었거든. 그럼 왜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어? 만약 그랬으면 우리 예쁜 민정이는 안 태어났을 건데? 민정이는 엄마 아빠의 딸이잖아. 그런가? 근데 돈 많은 부자랑 결혼하면 잘 살았을 거잖아.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겠지. 그래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 네 아빠랑 결혼해서 엄마는 행복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인 사람이잖아. 그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람이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응? 그럴 거야. 민정이 너도 나중에 커서 네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세상 만사 힘들어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고 생각해. 나도 아빠 멋있다고 생각해. 나도 꼭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우리 민정이가 언제 커서 시집을 가려나. 아직 꼬맹이인데 엄마한테는 항상 애기 같은데. 나 애기 아니야. 다 컸어. 그래, 많이 컸다. 민정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 행복하게만 했던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엄마가 병을 얻으셨고 힘든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빈혈이 심하고 자꾸 마르고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였죠. 늘 웃음이 넘치고 밝기만 했던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때부터 간병을 하며 엄마의 회복에 전념을 다했어요. 집에 환자가 있다는 거 정말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 사람만큼이나 온 식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걸요.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고 약도 먹고 먹는 것 하나하나부터 엄청 신경을 썼지만 투병을 하게 된 지 4년 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대신 갔어야 해. 내가 대신 아팠어야 하는데.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가 투병하는 기간에 아빠 역시도 몹시 힘들었거든요. 이러다 아빠까지 병을 얻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로요. 아빠는 엄마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라는 마음이었고 조금이라도 나아진다고 하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잠시 차도가 있었지만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결국 떠나게 된 거였죠. 엄마가 아픈 뒤로 아빠는 하던 일도 적고 엄마 간병에 매달리셨거든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힘들어했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했습니다. 충격과 큰 상실감은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이어졌고 아빠는 몇 년간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엄마의 투병 초기만 해도 저는 엄마가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병원을 다니며 많은 치료를 받았고 간병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간절함,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투병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 아니,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렇게 병으로 고통받고 아픈 사람들을 내 손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꿈이 생겼었죠. 그러나 현실은 몇 년간 투병과 치료로 인한 병원비, 치료비, 약값. 엄마가 떠난 뒤에 저희 집에 남은 것은 빚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고2였는데 저 또한 엄마가 떠난 사실에 너무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망가져버린 아빠를 돌봐야 했습니다. 사실 그때 학교를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셨고 제가 없을 때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늘 가슴을 졸였거든요.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빠. 남은 것은 빚. 너무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간곡하게 저를 말리셨어요. 1년만 다니면 졸업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지. 그 1년이 너무 길게만 느껴져요, 선생님. 저희 아빠 매일 집에만 계세요. 엄마 아프시는 동안 병원비, 치료비, 대출도 받아서 썼고요. 이제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빠가 일도 안 하시고요. 저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을 생각해야지. 고등학교 졸업한 거랑 그렇지 않은 건 엄청 달라. 당장의 소소한 일이야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학교는 꼭 졸업해야 해. 당시 교내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신 덕분에 그걸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쌀이 떨어지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어떻게 그 1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현실 상황에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다행이었죠.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편의점 알바, 저녁에는 고깃집 알바. 그렇게 하루에 투잡을 뛰어 생활비를 벌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빠의 우울증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엄마를 너무 사랑했고 그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당시 아빠의 감정은 무척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를 못했어. 더 좋은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그렇게 가게 해서 미안해.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 같은 놈을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간 네 엄마가 불쌍해서 어떡하니? 엄마는 아빠를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어. 아빠가 엄마 끝까지 지켜준 거잖아요. 미안하다, 민정아. 아빠가 무능해서 미안해. 아빠는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아빠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가족이라고는 아빠밖에 없었으니까요. 생활비가 늘 빠듯했지만 아빠 치료를 받게 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년간 약을 먹고 꾸준하게 상담을 받은 덕분인지 다행스럽게도 아빠는 서서히 좋아졌어요. 아빠가 괜찮아질 때쯤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한 물류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살의 나이였어요. 커다란 컨테이너 창고에서 물건들을 분류하고 발송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죠. 처음에 그런 일들을 하다가 1년이 지나 사무직 격리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들 분류하는 일도 잘했지만 아무래도 짐을 옮기고 나르다 보니 힘에 부칠 때가 많았거든요. 저의 성실함을 높게 평가해준 관리자분이 격리 일을 배워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물류창고 내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당시 23살이었는데 그 남자는 저보다 5살이 많은 사람이었죠. 첫사랑이자 첫 연애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각종 일을 하며 아빠를 돌보느라 누군가를 만날 생각 같은 걸 못하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도 격리일로 보다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우울증을 이겨낸 아빠가 다시 일을 하게 된 때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제가 상품 분류 일을 할 때부터 잘 챙겨주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 민정 씨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제가 민정 씨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싶습니다. 민정 씨 강한 여자이지만 저한텐 다른 모습이 보여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며 어깨를 기댈 사람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제가 민정 씨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자답고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고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없이 든든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집이 멀었는데도 일이 끝나면 늘 저를 데려다 주었고 조금만 아파도 죽과 약을 챙겨 집 앞에 두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당시 24살이었던 저는 결혼이 너무 이르다고, 아니, 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나보고 이 사람과의 만남이 첫연애였는데 결혼을 해도 되나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1년을 만나는 동안 나름의 확신을 얻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엄마가 했던 이야기요. 언제나 내 편인 사람, 우리 아빠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람. 이 남자가 그런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혼을 받아들였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저희 집에서는 아빠와 제가 나갔고 남자 쪽에선 부모님과 남동생이 나왔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 있었고 꿋꿋하게 살아온 그런 점을 좋게 봐주셨습니다. 아이고, 24살이면 청춘인데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 꼭 우리 아들이 도둑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어찌나 우리한테 강력하게 말을 하는지 민정이 아니면 안 된다고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곱게 키운 따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프고 난 뒤부터 제가 온통 집사람 간병을 하느라 한창 예민한 시기였던 우리 민정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집사람 떠나고 나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 그때도 제가 민정이를 못 챙겼어요. 오히려 짐이 되었고 민정이가 저를 돌봤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고생만 한 우리 민정이 그런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곁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하니 제 마음이 조금은 놓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보태서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아빠는 대출이라도 받아서 혼수에 보태겠다고 했지만 저희 집 사정을 알고 있던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랑 자기 모은 돈으로 시작하면 된다고요. 결혼을 하자고 한 건 나잖아. 당연히 지금이 아니라 몇 년 뒤에 결혼을 하면 너도 더 준비가 되겠지. 지금 결혼을 하자고 한 건 나니까. 그리고 장인어른 마음고생하시고 힘들었던 거 아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열심히 벌게. 궁궐 같은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사는 동안 너 많이 웃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언제나 민정이 네 편이 되어줄게.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정말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 거였어요. 같은 나이 친구들은 대학에 나오고 취업 준비를 하고 그럴 때였는데 저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방 2칸짜리 빌라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소박한 생활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돌보는 데 익숙했던 저인데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애를 언제쯤 갖자 그런 이야기는 따로 없었는데 나이도 젊고 남편과 사랑이 넘치다 보니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신혼생활이 정말 짧았네요. 임신 중반까지는 일을 했는데 남편이 아기와 제 건강이 최고라며 무리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25살의 나이에 저를 꼭 닮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고 아주 젊어서 그런지 애도 빨리 들어섰고 아주 순산을 했으니 그건 참 좋구나. 고생했다. 어머니께서 집에 와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주시며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결혼하고 다들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임신하고 몸이 힘들 때도 엄마 생각이 많이 났는데 출산을 하고 나니 돌아가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안쓰럽게 여기며 잘 챙겨주셨어요. 여유롭지 않고 둘이 벌어 아껴 쓰며 살던 차에 딸이 태어나고 제가 일을 쉬게 되자 남편은 더더욱 가장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오래 일한 물류센터에서 관리직을 하게 된 게 무척 다행이었죠. 성실하게 일을 했던 남편은 퇴근하고서 집안일을 잘 도와주고 육아에 참여도 많이 했어요. 딸이 태어나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며 행복해했거든요. 딸보다도 항상 아내가 먼저였던 저희 아빠와 달리 남편은 그냥 타고난 딸바보였습니다.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해 주었지만 딸을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일을 하다가도 우리 지훈이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지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배시시 웃음이 나고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거 있지? 지훈아, 너는 엄마 아빠의 보물이다. 아빠가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남편 혼자 버는 걸로는 생활이 빠듯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물류센터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3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을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했지만 더는 일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함께 딸 어린이집에 보내고 함께 출근을 했고 늦은 오후에 어머님이 딸을 하원시켜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 봐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도움이 있어서 정말 그나마 둘이 일을 하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5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때부터는 어머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저희 부부가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도련님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한참 뒤에 결혼을 한 건데 동서되는 여자는 공무원이었고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공무원 시험도 금방 합격을 해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참 먼저 결혼을 했으니 손윗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또 동서와 잘 지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동서가 생긴 뒤 어머님이 동서를 좀 많이 아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껴주셨고 제가 아이 낳을 때도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우리 딸도 몇 시간씩 봐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한데 뭐랄까 어머님께서는 동서를 조금 어려워하는 느낌이었어요. 깍듯하게 대한다는 느낌? 당연히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그런거려니 했는데 저랑 대하는 게 확실히 다르더군요. 어머님께서 저와 남편을 생각할 때는 제가 시집을 잘 온 거고 남편 잘 만났네, 남편 복 있네였다면 서방님네에 대한 생각은 반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가지고 예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랑 결혼을 했네. 우리 아들 복 받았네. 이렇게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방님이 결혼하고 천명절이 되어 시댁에 모였는데 동서가 부엌 일을 도우려고 하자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아서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손님인 것 같구나. 나란 일 하느라 매일 바쁜 사람이 이럴 때 쉬어야지. 어머,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해요.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저도 같이 해야죠. 그리고 나란 일이라고 하시니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민원인 상대하는 건데요, 뭘. 아이고, 몸 쓰는 일도 힘들다마는 그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 상대하고 서류 처리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든 아주 생각만 해도 힘든 일 같아. 얘 첫째야. 지은이 하랩이랑 잘 놀고 있으니까 너 얼른 들어와서 이거 마저 해라. 네, 어머님. 형님은 정말 결혼을 일찍 하신 건가 봐요. 지은이가 벌써 5살이면. 거의 결혼하고 바로 아기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랬지. 와, 24살에 결혼을 하다니 진짜 요즘 사람답지 않게 엄청 빨리 한 거잖아요. 아주버님이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원래 결혼은 남자가 적극적이어야 성사가 되는 거니까. 하긴 애매할 때 결혼해서 애매하게 낳는 것보다 아싸리 빨리 가서 빨리 낳고 키워버리는 게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도 그러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24살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어린데 대단해요, 형님.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몇 살에 가야 한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좋은 것도 있다. 젊으니까 애도 금방 들어서고 또 별 고생도 안 하고 애를 그냥 낳더라니까. 제가 아무리 순산을 한 편이었지만 별 고생도 없이 애를 낳았다는 말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10달 그리고 출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머님도 겪어서 아시면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또 거기서 애 낳느라 고생을 하긴 했다고 말을 덧붙이는 게 더 웃길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네요. 동서는 주민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어머님은 늘 동서가 나란 일 하느라 바쁘다, 고생이 많다 추켜 세우실 때가 많았고 어머님의 태도가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동서의 콧대도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불편했던 것은 동서가 저를 좀 안쓰럽고 애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말이야, 형님은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렇게 했지만 가만히 듣고 보면 그게 진짜 칭찬을 하는 건지 뭔지 꼬아서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형님은 정말 사회생활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대단해요. 20살 어린 나이면 얼마나 어리게 보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저 20살 때 생각해보면 진짜 대학 가자마자 해방감을 너무 느껴가지고 자유를 만끽하기 바빴거든요. 그때는 영원히 젊고 예쁠 것만 같았는데 흐르는 세월이 야속하지 정말. 그래도 돌아보면 그 대학 시절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과제하고 학점 따느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생활하고 보니 부모님 지원받으면서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때였더라고요. 아, 돌아오지 않을 나의 청춘. 저는 애는 최대한 늦게 낳으려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랑 합의를 했거든요. 아, 그래? 언제쯤 낳으려고? 아, 요즘은 애 하나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돈도 없는데 애 낳아가지고 불행하게 키우느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좀 탄탄하게 준비됐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내 새끼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돈 아끼면서 산다고 그런 거 못 해주면 애한테 너무 미안할까 봐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 시험 진짜 힘들었거든요. 남들은 오래 준비 안 하고 금방 통과했다고 하는데 다시 시험 보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일이 지루하기는 해도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여자 직업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안정적인 편이라 좀 더 일하다가 천천히 나으려고요. 애기 낳으면 진짜 내 생활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 뭐 아무래도 그렇지. 특히 신생아 때부터 3살까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고생이야. 어차피 하게 될 일인데 최대한 알콩달콩 신혼생활 즐기다가 늦게 하려고요. 그래. 뭐 각자 다 계획이 있으니까. 동서는 수다 떨기를 좋아했고 항상 대화 주제는 대학 시절의 추억, 공무원 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동서가 말할 때마다 꼭 처음 듣는 이야기 마냥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저도 모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대충 맞장구 쳐주었을 뿐이지 큰 감흥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동서와 잘 지내고 싶다, 잘 챙겨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냥 제 생활을 열심히 꾸리는 데 집중을 했어요. 계속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을 하는 사이 어느덧 결혼을 한 지 11년 차.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허구한 날 동서가 자신의 업적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 마음에 요만큼도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다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 다큐 프로그램 같았는데 아주 시골 마을의 한 학교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아이들이 다니는 평범한 일반 학교가 아닌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학교였어요. 아휴, 내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아주 지금 생각해도 내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게 참 부끄러웠어요. 읽고 쓰는 걸 못하니 참 남한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내 나이 70이 넘었지만 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 학교에서 이런 할매들이 많은데 나는 막내예요, 막내. 선생님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어요.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 공부를 하는 학교. 그리고 할머니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뒤늦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시도 창작해서 낭독을 하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배움에 늦은 때는 없는 거라는 걸 새삼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쿵쾅쿵쾅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아서 그날 밤을 잠을 설치는 지경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그해 수능을 본 최고령 입시생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서대문의 한 시험장에서 서울 지역 최고령 수험생인
78세 할머니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졸업한 여고 후배들, 완전 어린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손팻말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거기에 써있는 문구가 딱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엄마도 대학 간다. 라는 짤막한 문구였습니다. 78세지만 엄청 정정해 보이는 할머니가 학생들의 응원을 받으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수험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보게 된 고령인 할머니들의 도전 이야기. 마치 운명처럼, 아니, 하늘이 계시를 하는 것처럼 제 마음을 끌어당겼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꿈, 제 가슴에 묻어두었던 꿈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꿈. 그 꿈이 되살아났어요. 공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70이 넘으신 할머니들도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의 절반인 35밖에 안 됐다. 지금이 바로 도전을 할 때다. 그때부터는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더군요. 설거지를 할 때도 누군가 귀에서 늦지 않았어. 할 수 있어. 속삭이는 것만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어요. 바로 그 다음부터 의사가 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알아봤습니다. 우선 수능에 높은 점수를 받아 의대에 합격하는 거. 그게 첫걸음이었습니다. 세상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그때 배운 게 가물가물하고 까마득히 멀게만 느껴지는데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스물스물 저에게 다가왔지만 저를 끌어당기려 하는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혼자 마음속에만 품고 있다가는 영영 혼자만의 상상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고 저는 당당히 제 결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는 길에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나 할 말 있어. 뭐? 여보, 나 공부할 거야. 공부? 무슨 공부? 나 수능 준비할 거야. 수능 시험 봐서 의대 합격하고 의대에서 공부해서 의사가 될 거야. 그때 남편의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5초간 저를 뚫어져라 보던 남편이 꿀꺽 침을 한번 크게 삼키고 심호흡을 하고 묻더군요. 진심이야? 완전 진심이야. 정말로? 정말이라니까? 여보, 24세에 당신이랑 결혼해서 25세 애 낳고 정말 10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지훈이 키우는 일에 내 10년을 다 바쳤어. 이제 우리 지훈이 초등학교 3학년이야. 아직 어리지만 10살이잖아. 요즘 지훈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친구같이 느껴진다니까? 딸이 자랄수록 친구 같아진다는 그 말이 정말 맞아. 여보, 나 중학교 때 돌아가신 우리 엄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오래 투병 생활했다는 거 내가 이야기했지. 그 당시 우리 아빠 빚까지 져가면서 엄마 살리려고 정말 사력을 다했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약을 먹었는데 좋아지겠지. 꼭 회복하겠지.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하지만 결국 돌아가셨어. 슬프고 절망스러웠지만 그때 마음을 먹었어. 의사가 돼서 우리 엄마처럼 아픈 사람을 꼭 치료해주고 싶다.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되었거든. 물론 그 뒤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지.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는 상황이었고 마음이 아프게 된 아빠를 돌보느라 고등학교를 그만둘까도 고민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때 나한테 남은 가족이 아빠뿐이라서 아빠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짜 나 처절하게 버텼어. 그러는 사이 내가 처음으로 가졌던 그 꿈은 조용히 마음속에 묻혀버리고 만 거야. 그런데 그 꿈이 다시 살아났어. 숨 쉬고 있어. 나 공부 시작할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의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맞아.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어. 남의 편 드는 남편이 아니고 언제나 내 편을 드는 내 편. 제 남편은 남편이 아닌 내 편이었죠. 실제 휴대전화에 남편 이름도 내 편.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 내 편.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바로 다음날 당장에 서점으로 달려가 참고서 문제집을 잔뜩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책을 보며 이걸 언제 다 공부하나 잠시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할 수 있다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시댁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이라 다 같이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부엌에서 어머님 동서와 함께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다. 그렇게 시댁 행사로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인 날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당당히 선포를 했습니다. 제 나이 35살의 고졸이지만 이제라도 내 평생의 꿈인 의사가 되려고 의대 입학시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용기를 내어 선포를 했는데 3초간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로 마주보더니 배꼽을 잡고 바닥에 뒹굴며 웃더군요. 그리고 정확히 3년 후 배꼽 잡고 웃었던 두 여자들 코가 납작코가 되었습니다. 아유 배야. 아유 눈물 나게 웃긴다. 어머님, 진짜 제가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것 같아요. 형님, 이렇게 웃기는 재주가 다 있으시네요? 아유, 웃겨라. 아유, 큰애야. 너무 잘못 먹었니, 응?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려 패는 소리야. 뭐가 된다고? 뭐? 의사? 아유, 의대? 네, 어머님. 의사요. 의사 되려고요. 먼저 의대부터 가야겠죠. 저 벌써 문제집이랑 참고서 다 샀고 공부 시작할 거예요. 형님,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저 약간 무서우려고 그래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의대 가려면 수능 봐야 하는데 의대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형님 고졸이잖아요. 거의 20년도 전에 배운 건데 뭐 기억나는 거라도 있어요? 수능이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건데. 예. 우리 웃게 하려고 한 거면 아주 성공이야. 인정할 테니 이제 그만해라. 진심이에요, 어머님. 남편도 알아요. 뭐? 지윤애비가 알아? 벌써 말했다고? 지윤애비가 뭐라고 하든 뭘 도와주면 되겠냐고요. 필요한 거 말만 하래요. 네? 아주버님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남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거든. 아니지, 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는 누가 보는 거냐? 뭐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있기나 해? 남편이 전적으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잘 맞춰봐야죠. 죽어라 매달릴 거예요. 아유, 아니 얘가 진짜 정말 뭘 잘못 먹으나 실없는 소리도 한 번이면 족하지.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머님, 나 드셔요. 형님이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마음 먹고 문제집도 왕창 샀다고 하는데 놔두세요. 피식피식 웃음을 참으며 어머님을 말리는 동서. 그 생각이야 뻔했죠. 어디 한번 해봐라.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거였을 겁니다. 하여튼 시댁에 선전포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남편한테 그러셨대요.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으면 믿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달에 바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랑 상의를 한 거였어요. 퇴직금을 받았고 퇴직금 받자마자 집에 책상을 들여놨어요. 그 책상 아시죠? 독서실에서 쓰는 사방이 막혀있는 그 책상이요.
그걸 옷방 한 구석에 두었고 시력에 좋고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는 스탠드를 사다가 놓았더니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집에 저만의 독서실을 만든 거였죠. 아침에 일어나 우선 아침 식사를 차린 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독서실 책상에 틀어박혀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는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곧장 향했고 퇴근하는 남편이 아이 학원 마칠 시간에 맞춰 데려왔어요.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이 유일하게 하루 일과를 나누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남편의 하루는 어땠는지, 또 아이는 학교에서 별일 없었는지,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고, 다 먹고 나면 남편이 설거지랑 뒷정리를 했어요. 저는 그때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공부를 한 뒤 수능 접수를 했습니다. 수능 당일 너무 긴장이 되어서 일찍 눈을 떴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빨리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두었더라고요. 책상에는 전날 우리 딸이 써놓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엄마 최고. 엄마 파이팅! 야, 내가 다 떨린다. 여보, 긴장하지 말고 늦으면 안 되니까 얼른 준비하고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고마워, 여보. 수능 시험장 앞에는 열띤 응원을 하는 학생들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싸준 도시락을 품에 안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모의고사도 몇 번 쳐봤지만 시간 분배가 관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모의고사 때와 다르게 시험 시작하자마자 엄청 긴장이 되었고 지문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아리송한 거는 일단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빠르게 풀고 그래야 하는데 계속 넘어가질 못했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첫 수능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끝나고 시험장을 나오는데 남편과 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추운데 저를 기다린 가족들을 보니 또 눈물이 또르륵 흐르지 뭐예요. 남편과 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집에 돌아와서 가채점을 하는데 정말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목표로 하는 점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첫 수능 시험을 망치고 나서 딱 일주일을 쉬었습니다. 딸이랑 오후에 시간을 보내고 또 평소보다 반찬을 신경 써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가족끼리 TV도 보고 10달 만에 처음 누리는 여유였죠.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수험생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인터넷 강의 잘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실제 학원을 다니지 못한 저는 온전히 인강의 의지를 했는데 유명하다는 일타 강사 수업들을 골라 들으며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구정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예, 구정이 다 와가는데 왜 너는 어떻게 하겠다 전화가 없니? 둘째랑은 이야기해봤고? 어머님, 아범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이번 구정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구정에 못 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가 아파? 아니요. 저 공부 다시 하고 있거든요. 재수생이에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얘! 진짜 얘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너 그게 진짜니? 작년부터 공부 시작했다고 직장 때려치고 집에서 공부만 한다는 게 진짜야? 너 얼마 전에 수능 봤다면서. 점수 나왔을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야? 공부를 또 한다니. 제가 처음 수능 보는 거라 긴장도 많이 했고 모의고사 실력보다 못 나왔어요. 의대 합격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죠. 그래서 다시 하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 저 구정 때 못 갈 것 같아요. 지훈이 아빠는 가라고 할게요. 얘 첫째야. 네가 진짜 맏며느리 맞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지, 내가 너한테 이럴 게 아니라 아주 등신같이 네 고집대로 내내 하면서 따르는 애비를 족쳐야지. 아유, 등신 팔불출도 그런 상등신이 없네. 그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이는 여전히 더 믿어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지은이도 공부하는 엄마 응원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정말 매일 딸 학교 보내고 저녁 차리고 그 시간 빼고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황금같이 귀했거든요. 명절 하루를 통으로 공부를 안 하고 그리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동서도 전화가 와서 너무하다 이기적이다 구시렁거렸지만 동서가 하는 말은 원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대충 넘겼네요. 그렇게 1년을 더 공부를 했고 드디어 2번째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함없는 남편과 딸의 응원을 받으며 수험장으로 향했어요. 2번째 수능은 첫 수능보다 점수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여전히 의대 합격에는 모자란 점수였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삼수. 저는 삼수생이 되었습니다. 재수 시작할 때처럼 딱 일주일 휴식을 가진 뒤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딸은 어느덧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변함없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날이 좋은 5월이었는데 저녁을 먹은 뒤 남편이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3년째인데 힘들지?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어. 열심히 해야지. 여보, 만약 올해도 안 되면 왜 그런 말을 해? 부정적인 말은 안 좋아. 하나도 도움 안 된단 말이야. 맞네.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아. 취소. 잘 될 거야. 3년째 이어지는 수험 생활.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동서는 작년 이후 거의 연락도 없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안 해도 뻔하지요. 언제 정신 차릴 거냐. 아직도 그러고 있냐. 남편한테 엄청 잔소리를 하고 있을 건데 남편은 묵묵하게 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정말 3년째가 되니 제 나름의 학습 방식이 자리 잡혀갔어요. 그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공부를 했고 8월 이후로는 계속 모의고사를 풀며 감을 유지하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11월 수능날이었어요. 남편이 싸준 3번째 도시락을 품에 안고 수험장으로 향했습니다. 1교시 언어 영역을 보는데 뭔가 뭐랄까 그날따라 지문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답이 딱딱 보이더군요. 시험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혼자 가채점을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요. 소리를 죽여 혼자 울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적표가 나왔고 저는 의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넣으며 남편한테 결과가 날 때까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함구를 시켰습니다. 합격 발표 때까지 그 기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최종 발표. 저는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제 꿈의 첫 관문을 통과한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월. 입학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 그리고 동서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그동안 마음고생시켜 죄송하다고. 맛있는 거 사겠다고요. 유명한 중식집을 예약했다고 하니 모두 좋아하더라고요. 입학식 당일 남편이 식사 전에 갈 곳이 있다며 시댁 식구들을 안내해서 데려왔고 저의 의대 입학식에 친정아버지를 비롯해 시댁 식구들, 사랑하는 제 남편과 딸아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제가 진짜 합격을 한 건지 의대생이 된 건지 갸우뚱했다고 하는데 당당히 신입생으로 입학한 제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특히 어머님과 동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여보, 너무너무 축하해. 진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엄마 최고. 나도 엄마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예, 첫째야. 정말 해냈구나. 정말 의대에 합격을 했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대단하다. 축하드려요, 형님. 39살의 신입생이라니. 그것도 아유, 너무 대단해요. 축하드려요. 입학식 단체 사진을 찍고 모두의 축하를 받은 뒤 다 같이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자고로 입학식에는 짜장면 아니겠어요? 남편이 한턱 쏜다고 해서요.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대학에 오니 정말 공부할 게 산더미지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사가 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정성껏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 사명을 갖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격려 부탁드려요. 끝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기를.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정말 달콤하니까 꼭 결실을 맺고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